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예. 자, 김어준과 이재명, 김현지까지 등장하는 여러 장면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민주당 내부에 정점을 치는 장면이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 특검, 2차 특검으로 누가 추천했고 누가 관계돼 있다. 이런 민주당 추천 관련된 문제하고 합당 관련된 문제인데, 자, 지금 민주당 2차 특검 관련해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어준이 먼저 이재명을 들이받는 상황부터 볼 텐데요. 정청래가 이성윤 최고위원이죠. 민주당 최고위원의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이성윤한테 이 전준철 변호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준철 변호사 관련해서 이성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성태 변호인이 아닌 건 확실하다. 쌍방울 관련 그 측 소속 변호사에 있던 것은 체크를 못했다. 그런데 김성태 변호인은 아니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조금 혼선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니까. 근데 자, 김어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전준철이 오히려 했어야 된다. 열받은 쪽은 열받으가 있을만 하지만 문제없다는 쪽은 문제가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알고 보니 그냥 특검 해도 됐던 인사 같다 하면서 이미 이재명이 전준철은 안 된다고 폐기를 했는데 김어준이 거꾸로 무슨 소리야 할만 했는데 하는 소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거는 정말 혼돈의 카오스인데 각자가 카오스. 예, 각자가 이게 약간 발췌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그거를 재조립해서 자기한테 정무적으로 유리하게 지금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다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성윤이 이야기하는 것부터 한번 보면 이성윤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아니 그 로펌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냐? 그 이름 올렸다 그래도 실제로 한 업무는 다른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임원에 대한 배임 문제를 그 변론을 한 거다. 실무적으로는 재판에 나간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법무법인의 이름을 또 여러 명 이렇게 올리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실제로 쌍방울 김성태 그 회장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그럴 듯한데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관 출신 변호사가 있고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연수원 출신은 이제 그 전연차 때부터 워킹을 하죠. 워킹을 해서 파트너나 시니어로 이제 나이 들면 연차가 차면 넘어가는데 그런 변호사들은 그 변호사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변호사들이고, 그런 변호사들은 이제 우리가 그 대형 로펌을 쓴다거나 중형급 이상 로펌을 쓸 때 이름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름을 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사건 관계에 본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선 때 그 연수원 출신 정관이 아닌 연수원 출신 변호사 중에 출마자들이 어떤 사건에 이름을 올렸을 때 그게 나는 그게 실제로 수임했거나 진행한 게 아니라 이름만 올렸을 뿐이다. 그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전준철 변호사는 어떤 분이냐면 정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옷 벗고 나오기 직전에 어떤 직에 있었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 부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수부장이잖아요. 핵심 부서에 있어요. 예, 핵심 중에 핵심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21년 이제 옷 벗고 나올 때 아주 업계 표현으로 따지면 따끈따끈한 정관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작은 사건을 안 합니다. 작은 사건까지 하게 되면 그 일종의 자기가 그 사람이 그래도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사건, 어쨌든 돈 되는 사건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자, 이런 정관 변호사들은 정관 예우가 있냐 없냐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 이름을 올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변론행위예요. 재판에 출석하는 거 그 다음이고 워킹하고 페이퍼 작성하는 거 그 다음이고 그 정관 변호사의 이름을 올려주는 거 이게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선임계를 안 내고 전화 변론만 하는 경우도 옛날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변호사법 위반인데 그거는
나 그 사건 맡았어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의뢰인과 또는 이제 뭐 재판부든 뭐 수사기관든 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준철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변호인단으로 그러면 그거는 변호를 한 겁니다. 그거를 변호를 안 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성윤 의원의 그런 해명은 전혀 뭐 정관이냐 아니면 일반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경우를 나눠서 일반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경우를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성윤 변호사가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관례에 비춰 보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전준철이 했어야 한다라는 저 김어준의 이야기는 뭐냐? 예.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그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결국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은 법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직업이란 게 저는 제2의 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조금 이렇게 그 급하게 그런 본능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이 신중해야 되는 직업이면 자동스럽게 신중함이 더해지고 반대로 약간 느긋한 직업이라도 그 직업이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직업이면 그런 성격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란 게 제2의 천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사 출신은 나중에 뭐 교수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뭐 정치를 하든 검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법관 출신은 나중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지든 법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가 그 수사를 안 해봤는데 수사라는 건 한마디로 이 물고기를 물밖에 꺼내놓는 거거든요. 판사는 뭘 하냐? 재판은 뭘 하냐? 꺼내놓은 물고기를 요리하는 거. 이거는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법관 출신이잖아요. 네. 민중기 특검이 했던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기소된 게 뭐 구속영장 기각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심지어 그 굉장히 공소기각되기는 어려운데 어떤 사건이든 무죄뿐만이 아니라 공소기각이 되고 있어요. 공소권 남용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법관 출신이 제대로 이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그 특검은 법관 출신이다. 그래서 무분별하고 주소도 제대로 못 잡은 그런 수사를 굉장히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뭐 그런 거와 변론으로 이 검찰 출신이었던 특히 특수부 출신이었던 이 전준철이가 만약 했다 그러면 수사 자체는 낮게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김어준이 하는 이야기도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청래가 사과를 했잖아요. 예. 자, 이 대통령한테 누를 끼쳤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와 김어준은 지금 같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당대표나 차기 권력을 놓고 김어준이 상황 역할까지 하면서 정청래를 돕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정청래가 사과를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발 물러섰는데 그 상황에서 정청래가 사과 안 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전에는 대변 뭐 수석 대변을 통해서 했다가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한 그 상황에서 김어준이 출전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상황은 어쨌든 정청래한테 피해를 좀 덜 줄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성윤으로 가는 사퇴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이제 일단은 요 부분과 관련해서 원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재명이 그 전에 그 민주당에서 당 대표를 하고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원내 지형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그 이재명의 그 영향력이 세요. 그립감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계속 그 정청래나 아니면 또 이성윤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 당원의 힘, 그러니까 그 지지세의 힘, 친문의 힘을 조금 더 가동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김어준이 출전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거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경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김어준에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스크럼을 짜서 정청래, 이성윤을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그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그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정무적인 부분을 한번 짚을 필요는 있어요. 지금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무죄 받았습니다.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권을 딴 것까지 인정했는데 사업권을 금액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는 아주 법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무죄를 줬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 위례가 무죄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 그 대장동 관련해서도 일부가 좀 무죄가 나온 게 있고 추진 관련해서 항소가 안 되면서 그 사건들이 약간 임팩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재명과 관련한 주의 사건들이 막 그 이재명을 위기로 몰아나는 그런 결론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쌍방울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정청래가. 자, 쌍방울 카드는 쌍방울 관련 사건은 주요 관련자들이 전부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화영도 유죄 확정됐죠. 그리고 그 핵심 또 관련자인 방용철 부회장이 있어요. 그 방용철 부회장도 2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본인도 당연히 1심에서 지금 뭐 유죄 받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한마디로 뭡니까?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그 전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모두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를 진술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위례 그 신도시와 관련해서 무죄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재명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좀 검찰이 과도한 면이 있었던 건가? 이런 약간 호의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표현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약간 이런 전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쌍방울 사건이 있잖아라고 정청래가 던져버린 거예요. 네. 쌍방울 사건 아직 재판 중이고, 김성태도 지금 뭐 유죄됐고, 방용철 유죄됐고, 이화영 유죄됐고, 여기 다 있으니까 사법 리스크에서 이재명이 그 리스크를 벗어난 게 아니다. 관련 사건 얼마든지 그 이재명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관련 사건들이 살아 있다라는 거를 지금 그 언론에 대놓고 광고를 한 셈이에요. 그렇게 만일 보면 전준철 변호사는 정청래 무기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그런 그 아주 정무적으로 중심에서는 관계잖아요. 물론 이제 그 쌍방울과 관련한 문제와 이 2차 종합 특검과 관련한 거는 이슈는 다르긴 해요. 이슈는 다르긴 한데 아니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통일교 뭐 나오니까 뭐 그 전재수처럼 민주당도 걸리지만 통일교가 또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로비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양쪽으로 터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의 칼이 어디로 향할 거냐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데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가 이재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날카로운 발톱을 꺼내드는 그런 형태로 일단 했고 그게 저는 이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잽이라고 봅니다. 그게 과연 이 스크리닝이 안 될 건가 이재명 차원에서 스크리닝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슈화돼도 상관없겠다라는 그런 계산하에서 정무적인 계산하에서 진행된 사안이라고 본다는 거죠. 예. 이 전준철 변호사 민주당이 추천했던 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전철 변호사 자 이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민정 라인과 이 김현지 경기 성남 참모들 두 쪽에서 이제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민정 라인에서는 뭐 특검 추천하니까 일상적으로 확인을 했을 거고 그런데 이 사건 이재명 사건 수사 재판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사실은 이제 김현지 포함해서 성남 경기 성남 이 참모들 라인들인데 그래서 이 전준철 변호사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로 올라오자 크게 화를 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까지 나왔어요. 결국은 김현지가 사실 앞에서 먼저 키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 특검과 관련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약간 평행 이론적인 사태가 있는데 그게 합당 사건이에요. 합당 사건하고 특검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청와대하고 조율을 안 했어요. 정청래가 그냥 빵 터트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것은 이재명을 공격하는 수라는 거예요. 이재명을 공격하는 수를 놓을 때는 공통적으로 청와대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만약 하는데 미리 이야기했으면 사전에 사실은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가 되거든요. 예. 그게 뭐 수면 위의 조치든 수면 아래의 조치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수면 위의 조치와 수면 아래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작동을 못 시키게 하려 그러면 미리 안 알려주면 되죠. 아니면 아주 뭐 급박하게 직전에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똑같은 수를 두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수가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아니 합당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는 이 정청래가 조국이라는 그런 그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 아이템을 들고 이재명을 한 대 친 거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특검도 전준철이라는 이 변호사를 추천한다라는 이 특검도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정청래가 전준철이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재명을 한 방 먹이는 그런 식의 그런 정치적인 수로 고안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뭐 만약에 뭐 이거를 사전에 알았으면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겠죠. 다르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는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이런 전준철 추천을 알았으면 미리 가서 수정을 해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선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더 적절한 사람으로 뭐 청와대 입장이든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 원내가 좀 이게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기회가 완전히 차단당하고 조국 혁신당 쪽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요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사실은 청와대도 민주당이 추천할 인사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후보가 올라오면 중간에 뭐 정부석을 통해서든 여러 라인을 통해서든 지금 이제 특보로가 있는 저 정무특보도 있잖아요. 예. 의견을 미리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전달도 안 하고 민주당도 그 후에 사실은 특검을 청와대에 전달해놓고 2일에 전달해놓고 5일까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전준철이 폐기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벽이 강력한 벽이 사실은 형성돼 있네요. 예, 서로 소통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예. 자, 그 정면과 함께 이번 사태의 주역으로 나선 이 이성윤. 자, 저기 김어준하고 방송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이 이성은 뭐 정청래는 사과를 해서 정청래와 관련된 문제가 주 타깃이 될 수 있는 걸 지금은 어쨌든 대리인격으로 하는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 문제로 좀 사퇴가 가고 있어요. 지금 사퇴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뭐 최근에 왜 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 다음 수가 뭐냐?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수가 없어요. 그 사퇴를 요구하는 측에서 뭐 자기들이 탈당을 한다든지 당당을 한다든지 뭐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 장동혁 대표 당신 사퇴 안 하면 나 이렇게 할 거야가 없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수가 있습니다. 이성윤 대표를 사퇴시키는 그런 문제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정청래를 압박을 하려는 그런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당 대표도 원래라고 하면 정청래를 사퇴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아니 이성윤 의원이 자기가 뭐 혼자서 이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청래를 사퇴하라고 해야 되는 건데 정청래는 사퇴 안 할 게 분명하니까 어차피 뭐
이재명하고 한판 붙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사퇴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성윤이 꼭 사퇴해야 되냐? 이성윤이 사퇴하면 뭐가 되느냐? 요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윤 정도는 사퇴하는 게 그래도 좀 명분이나 이성윤 최고위원의 체급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사퇴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런 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헌 당규상 그 비대위로 전환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대표 포함해서 최고위원들이 과반이 이상 거리되면 비대위로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몇 명이냐?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명에 지명직 최고 2까지 둘 수 있어요. 그러면 9명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9명인데 5명이 거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정청래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성윤이 사퇴하면 그러면 최고위원 중에 남는 사람이 이현주, 강득구 그리고 황명선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은 친명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또 사퇴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한병도 의원이 원내 대표긴 한데 예. 한병도 의원도 친명으로 분류가 돼 있고 뭐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재명이 뭐 칭찬까지 했던데 이 사람까지 사퇴를 하면 5명이 지금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이성윤만 사퇴를 하면 그러면 거꾸로 이성윤을 지키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비대위 체계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헌 당규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정청래를 사퇴하라가 아니라 이성윤이 사퇴하라고 가고 있고 김어준도 나서가지고 정청래도 정청래인데 일단 이성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성윤이 약한 고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성윤 이 최고위원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지금 친명과 친정청래가 지금 붙어서 새로운 2라운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 같고 이성윤을 사퇴로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는 결국 지금의 지도부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친명 쪽의 의도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두 가지 장면이 동시에 지금 생각되네요. 그러면 YJ님, JY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두 가지 장면 이겁니다. 이성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성은 사퇴를 둘러싸고 친명계가 지속적으로 정청래를 공략하는 하나 포인트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성윤이 사퇴하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의 현재 지도부 체제가 붕괴되는 그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동시에 그걸 놓고 지금 양 진영이 그걸 다 계산하고 알고 싸우는 상황이네요. 예, 지금은 그 상황들을 보고 서로 이렇게 충돌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선거를 주도하는 그런 당권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든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목숨 건 그런 혈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결국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원내대표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 물론 한병도 이 원내대표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원내는 궁극적으로 지금 상당 부분이 친명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민주당의 지도부가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산하로 다시 재편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면 지금 이성윤에 대한 이런 사퇴 공방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네. 그냥 굉장히 중요한 공천권을 거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당헌 당규상 지방선거의 주요 공천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의 의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50만이 넘어가는 그런 기초단체장은 중앙에서 공천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각 이제 지방선거의 뭐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정도도 민주당도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을 중앙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특검과 관련된 민주당 추천 전춘철 변호사 그리고 김어준이 등장하는 장면, 김현지도 출전한 장면, 여기다 이성윤의 사퇴를 둘러싼 민주당의 권력 투쟁, 완전히 중대한 사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또 다른 장면으로 좀 한번 합당 문제로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가 개최됩니다. 오늘 두 가지 상황에 몰려서 이제 의원총회 개최되는데, 하나는 조국이 이 합당 문제에 관련해서 13일까지 답변을 달라,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던 일로 하겠다 해서 13일까지 시한을 딱 박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비공개 최고위 당시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몇 개의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합당에 관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 제안을 했고, 그것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뭐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은 반대를 당연히 했고, 정청래나 이성윤이나 이런 또 친청계는 당원 뜻을 물어야 된다 해서 당원 여론조사 해야 된다라고 해서 3대3이 됐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론조사를 반대한다 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4대3이 되니까 결국은 그러면 의원총회, 당원 여론조사는 안 하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오늘 의원총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이게 좀 분란이 많은 조건에서의 또 새로운 상황이 나올지 어떻게 보세요? 의원총회에서 하면 합당은 뭐 거의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부결. 예.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예. 뭐 조직위원장이잖아요. 예. 자기가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조국 혁신당이 와서 일부의 지분을 갖는 거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절대 뭐 이 합당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조국과 관련한 문제예요. 조국은 지금 13일까지 뭐 합당 논의가 없다 그러면 뭐 안 하는 걸로 알고 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저 큰 소리가 약간 이상하면서도 네. 이것도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게 120석이 붕괴돼서 그래요. 120석만 어떻게든 그 이상 의석을 확보를 하면 이런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막을 수가 원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 때 패스트트랙을 진행을 했던 것도 일방적인 독주를 못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을 했던 것도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120석이 넘어서 그래요. 근데 21대 때 붕괴되고 22대 때 120석이 두 번 다 붕괴돼 버리니까 일방적인 그런 거대 민주당의 드라이버가 걸렸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이 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조국 혁신당이 필요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그동안에는 민주당과 완전히 보조를 100% 맞췄어요. 근데 13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의 보조를 깰 거냐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이거는 뭐 저쪽 좌파 진영에 대한 부분의 여론조사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그런 것들로 보면 여론조사 꽃이 좀 특이한데, 같은 기간에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를 둘 다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박한 방법이긴 해요. 우리는 맨날 전화 면접이냐 ARS냐 그걸 가지고 예. 정확도와 공정성을 따지잖아요. 근데 2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전화 면접 조사도 하고 ARS 조사도 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심지어 호남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낮다라는 것도 굉장히 낮게 나와요.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ARS가 15.8이었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6.1입니다. 그리고 전화 면접도 국민의힘이 18.7이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3.1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10%가 안 넘어가면
아무도 그 후보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10%냐? 선거 비용 보조는 받아야 되거든요. 10%를 넘어도 50%밖에 보조를 못 받습니다. 100% 보조를 받으려면 15%를 넘겨야 되는데 15%는 언감생심이고 10%도 지금 안 되는 거고 심지어 국민의힘보다도 낮아요. 호남에서. 그럼 딴 데를 어디 나갈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 그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를 해본 전국 지지 이런 걸 보니까 그 ARS 같은 경우는 3.2 그리고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갤럽이 아니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 2.5예요. 그러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3.1%를 오차범위라고 생각하면 전국 정당 지지도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전체가 오차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나마 믿고 있는 호남에서도 후보를 못 내고 그리고 전국으로는 후보를 낼 수가 없고 지금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지 않으면 당으로서의 생명력 전체가 지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국이 이게 그렇게 아쉬운 게 많은데 왜 뭐 엄포를 놓지? 그 엄포는 아까 말한 그런 그 120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저는 엄포라고 보여지고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그런 합당 문제가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도 그 사활을 걸고 자식기의 명운을 걸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어떻게든 이것도 저는 굉장히 사전에 뭐 협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개인적인 추정인데 결국 그 전철우라는 그 특검을 공천하면서 전준철이요. 예, 네. 전준철을 특검을 추천하면서 결론적으로 조국 혁신당의 특검이 2차 종합 특검의 특검이 됐어요. 예. 그거는 또 한 번 이 조국 혁신당한테 어떤 권한을 밀어준 꼴이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까지 지금 도와주기, 밀어주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런 합당이라는 문제가 정말 반대를 하는 이재명 측에서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자, 민주당의 이런 사태, 특히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후반부에 좀 다뤄봤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대한상의 문제가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데 왜 타깃이 되고 있는지. 빗선 사태는 더 큰 사태인데 왜 빗썸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지. 더 중대한 사건, 더 막중한 사건, 더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피해가 훨씬 큰 사건에서 입을 다물고 왜 대한상의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지 이 장면을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력 한 번 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입력 한 번 사고 압축하면 60조 원을 날릴 뻔했다. 자, 빗썸에서 지금 발생한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태 사고죠. 자, 해킹도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외부 공격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 하나 원으로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단위로 해서 뒤집힌 이 사태인데 자, 우선 대한상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빗썸 사태 이거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보통 요런 그 오주문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전산장이고 네. 하나는 이제 주문 입력 실수인데 우리가 이 주문 입력 실수를 팻핑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좀 살찐 손가락으로 누르다 보니까 네, 우리도 타이핑할 때 그 버튼을 누를 때 옆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팻핑거라 하는데 전산장애는 뭐 전산이라는 게 결국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동안 5년간에도 발생한 건이 한 1,70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액이나 이런 것들이 260억 원에서 한 300억 원 정도. 그리고 정권사가 거의 9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문 입력 실수는 이게 대표적으로 그 2013년 아주 오래된 사안으로 보면 그때 파생 상품 옵션 시장에서 한맥 투자증권 입력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때 46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거의 뭐 파산 위기까지 몰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2018년 삼성증권
우리 사주에 한 주당 배당을 하다가 그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1,000원을 배당을 해야 되는데 1,000주를 배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2조 원의 유령 주문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때도 굉장히 큰 이런 문제점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빗썸 같은 경우에도 1인당 2,000원을 그 일종의 홍보용 상품으로 이렇게 되기로 했다가 2,000 비트코인을 BTC를 지금 지급을 한 건데 이때 그 한 BTC당 가격이 9,800만 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그 가상의 유령 주문 형식으로 발행이 된 겁니다. 99.7% 정도로 회수됐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0.3% 정도 아직은 이제 회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손해액으로 발생할 금연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 어떤 주문 실수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는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1인 그 주문할 때 이상 주문일 때 이거를 그 되물어 보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한 주문의 한도를 어느 정도 설정한다라든지 또는 1일의 주문 한도를 설정한다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뭐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 어느 정도 이상의 주문을 할 때는 내부 결제 시스템을 여러 번 두는 겁니다. 그런 결제 시스템을 2중 3중으로 둬서 이것이 그 오주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주문은 굉장히 크게 오주문이 난 케이스라서 사실 그동안에 이런 기술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도적인 뒷받침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잖아요. 예. 근데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 지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가장 최초에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그 설립이 되고 제일 이제 1등이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한 1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입력 주문 실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그동안 어떤 그런 그 기술적인 오류 또는 정책적인 오류 이런 것들에서 좀 소외되고 있지 않았나 관리 감독의 바깥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그러면 빗썸 문제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에 이걸 관할하는 금융당국도 있잖아요. 예, 부처도 맞습니다. 있고 예, 예. 여기가 정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그 시스템 자체가 뭔가 오류가 날 만한 가능성이나 오지급이나 지금 여러 오주문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면 이 당국의 책임 문제도 제기가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뭐 그 기술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가 다 있거든요. 네. 예, 뭐 기술적인 문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뭐 하드 리밋이 있고 소프트 리밋이 있어요. 하드 리밋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이상 주문, 일정 규모 이상의 주문은 주문이 안 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 리밋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고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문을 막 하다 보면 단계를 몇 번을 거쳐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뭐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진짜 이 주문 네 의사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껴넣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는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회 주문 수량, 금액 상환 뭐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제도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게 뭐 일반 자유시장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금융은 자유시장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공공입니다. 예, 그게 정권이든 그리고 그 은행이든 또 이 가상화폐든 그것은 전부 이 거래소라는 문제 이 문제 하에서는 공공으로 오히려 공공보다 더 강하게 어떤 정책적인 그런 컨트롤 하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가상화폐 문제에서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차례차례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가상화폐는 사실 아직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와닿기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함의도 꽤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예요. 그런데 홍콩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약간 이제 거리를 두면서도 제도화하는 과정이었다가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상화폐가 달러를 위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어떤 거리두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국이 그런 어떤 가장 큰 영향력으로 치고 들어오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도 적극적으로 가상화폐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공약 중에 가장 중요했던 승리 공약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산으로 축적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네. 근데 가상화폐라는 게 이게 그 어떻게든 이게 사라질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미국이 뭐 적극적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에 개입을 한다면 우리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고 그리고 진지전 문제가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 진지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그 정부 없이 만들겠다. 중앙은행에서 만들지 않는 그런 이제 화폐로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원래는 외국에서는 이 가상화폐라는 게 굉장히 우파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정부, 뭐 자유주의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뭘 하자라는 어젠다 설정을 한 적은 그동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비트만 하더라도 이게 그 거래소가 지금 현재 1등이거든요. 예. 1등인데 업비트 거래소 자체가 문재인 때 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지금 계속 그 지금 그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이 가상화폐에서 조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까 하는 그런 것들도 설정해 볼 필요는 있어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2030 공약 정책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 꼭 아이템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굉장히 신선하게 국민의힘의 정책으로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예. 2030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지방선거 때도 물론 저는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총선이나 대선 때도 요 부분을 어떻게든 건드리는 공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자, 빗썸 사태 문제와 좀 차원이 다른 본래 이제 이야기가 했던 대한상의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상의가 보도 자료를 냈죠. 많이 논란이 지금 되고 있었던 거죠.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헬리앤 파트너스의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낸 건데 뭐 이런 보도 자료를 낸 거죠. 한국의 고액 자산가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2025년 2,400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게 보도가 난 거죠. 그 관련해서 나오자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 이재명이 지금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득달같이 나섰어요. 자, 산업통상부와 국세청도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나온 거 어제 나온 거 어제 보면 산업부 장관이 대한상의에 대해서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했고 대한상의에 감사 착수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알려졌는데 빗썸 사태 아까 쭉 얘기했는데 빗썸 사태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문제와 별도로 이 빗썸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 대한상의와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는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은
뭐 이 빗썸 사태와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다 주요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더군요. 빗썸 사태 문제가 있다고 좀 하면서 오히려 중요한 걸 뭘 맞췄냐면 이 비트코인 받은 사람들 있죠. 그거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뭐 강력하게 물을 수 있다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법률가로서 아주 그 좀 잔혹한 그런 것을 표현해야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빗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받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지금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완전히 좀 대한상의와 판이 다르구나. 빗썸판이 좀 너무나 대비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이재명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빗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단신 보도 형태로만 주로 좀 나오는 형태인데 이 빗썸과 대한상의 사건의 어떤 막중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빗썸 사태를 훨씬 심각하게 정부가 처리해야 될 텐데 대한상의를 더 10배, 100배 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게 결국 정무적인 판단을 자꾸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정부나 진영이 탓으로 돌려질 수 있는 좌파 진영이나 좌파 정부의 탓으로 돌려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방어를 하고 또 다른 그런 그 탓이 자기들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 가상화폐 오주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도 잘못이 있죠. 돈을 받아서 그거를 다르게 쓰는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핵심은 오주문이 발생한 게 문제잖아요. 그 정부의 책임이죠. 정부에서 어떻게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이런 오주문에 대한 패핑거 사태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강구해 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물을 건 정부인데 그렇게 오주문이 간 사람들이 그거를 왜 반납 안 해?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거는 자기들의 정부의 책임을 좀 돌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대한상의와 관련한 문제는 조금 더 깊숙하게 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2025년에 2,400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문재인 때부터 한번 그 통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 좀 자산가들, 사업가들, 돈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한국에서 못 살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엑소더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여기저기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통계의 오류는 아니고 통계를 약간 착시화시키는 건데 상속세 부담으로 2,400명이 해외에 빠져나갔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미국으로 투자 이민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투자 이민이라는 거는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뭘 하는 게 어렵다. 굉장히 사업을 하는 게 어렵다. 미국에 사업을 하겠다. 돈을 들고 미국으로 가서 투자하겠다. 이런 투자 이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저는 미국하고 어느 정도 공조를 받으면 이 이민자들의 숫자 정도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통계치로 늘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정말 좌파 진영이 우파 정부에 있을 때 헬조선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헬조선을 만들고 있는 건 좌파 진영이다. 그리고 이런 자산가들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기 의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결국 세금을 내서 실제로 사회 국가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거든요. 지금 가난한 분들에 대해서는 면세 구조가 굉장히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그 사람들이 이민 가버리고 사라져 버리면 누가 세금은 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것이 단순히 이런 부자들이 이민 가는 이민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징후가 될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상속세 부담으로
그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 이 기준이라면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투자 이민 간 사람 이런 사람 여러 가지 그 요건을 가지고 솔팅을 한번 해가지고 그런 투자 이민이든 아니면 해외 유출이든 이걸 한번 공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화들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게 왜 놀라지? 그걸 찾아보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이미 이거는 이 공격당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거니까 그 예방을 예방하고 있구나라고 눈 뜨고 보고 있지 말고 한번 파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2부에 우리 원영섭 변호사님 모시고 민주당 내분 사태 또 명청대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대한상을 둘러싼 빗싸움 사태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